안녕하세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테크팀장 황민성입니다. 저는 오늘 데이터 시대의 성장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소개를 받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요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여러 사업부가 있어요. 그 중에 D램은 그 삼성전자 매출의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 3년간 삼성전자가 그 15%밖에 되지 않는 매출에서 벌어낸 이익이 제가 비교를 하고자 하는 TSMC 전체의 이익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시총은 TSMC가 삼성전자의 전체보다 많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특히 이게 2002년 이후에 처음 벌어지는 일이에요. TSMC가 과연 버는 돈이 삼성이 버는 돈하고 다르지도 않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번 일들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보통 반도체 산업이라고 보면 Fabless, 그 다음에 Foundry, IDM, 그러니까 Fabless라고 하면 퀄컴이나 엔비디아 같은 설계하는 업체들이죠. 그 업체들이 Foundry,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시는 주조 공장처럼 남의 주문을 그대로 만들어주는 설계를 주어서 제조를 시킵니다. IDM은 그걸 두 개를 다 하죠. 삼성이나 인텔 같은 회사입니다. 그러면 파운드리에 뭐가 대단하길래 그랬을까요? 보통 저희가 이제 어벤져스라고 하는데요. 영어관에도 있지만 테크 산업에도 어벤져스가 있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분들이죠. 애플은 지난 10년 저희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은 장본인이고요. 그 다음에는 AMD를 기적적으로 살려놓은 우리의 누님이라고 부리는 리사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센터 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황통수 형님이죠. 이 모두가 TSMC의 고객입니다. 고객인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TSMC만 쓰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메모리는 서로 1등을 차지하겠다고 경쟁을 하고 모두가 이제 고객을 나눠 가지지만 파운드리는 사실 삼성을 제외하면 TSMC 너 1등 해 하고 나서 다른 업체들은 그냥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안정적인 마진을 누리고 있죠. 거기에 애플은 애플 실리콘이라고 반도체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요. 거기다 더해서 반도체의 1등, 보통 외계인이라고 부르죠. 인텔마저 TSMC에게 생산을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공정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인류가 보통 저희가 옛날 20억 명, 10억 명 있다가 지금 70억 명까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지만 사실 농지는 크게 늘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전보다 배불리 먹고 있는 것은 생산성 혁명 때문이죠. 반도체도 비슷합니다. 반도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쓰고 있지만 반도체 공장이 세계를 덮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생산성 혁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인텔이 생산성 혁명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TSMC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생산성 하면 삼성전자 아니냐, 삼성전자가 그러면 TSMC를 꺾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려운 일이죠.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마켓쉐어가 한 20%가 조금 안 됩니다. TSMC가 50%가 조금 넘고요. 실제로 삼성이 여기서 30을 간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꿈의 수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U+가 SKT를 꺾을 수 있다, 또는 D램에서 마이크론이 삼성을 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감히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언을 하나 한다면 그거는 삼성이 추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다시 어벤져스 얘기로 돌아가 보시죠. 최근에 애플이 발표한 반도체가 있는데요. M1입니다. BMW 차가 아니고요. M1인데 노트북 기판을 하나의 반도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재밌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SoC, System on Chip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 애플은 워낙 OS, 컨텐트, 반도체 모두 자기들이 다 하려고 하니까 애플이 했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 성능이 아주 재밌어요. 와트당 성능, 그래픽 처리 속도, 배터리 사용 시간, 머신러닝 엔진 속도 이런 것들이 기존의 칩 비해서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몇 배가 중요하진 않아요. 저도 컨슈머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점은 노트북을 열면 바로 깨어납니다. 열면은 한참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고 바로 깨어나요. 그리고 누르면 바로 동작하고요. 더 작아지고 가벼워지고요. 팬도 없으니까 소음도 없죠. 더 오래 갑니다. 특히 이 전성비, 앞으로 이제 제가 전성비라는 말을 많이 쓸 것 같은데요. 전력 대비 성능이라는 것이죠. 이 전성비는 굉장히 대단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거예요. 제가 전자회사 있을 때 90년대 말이었어요. 컴퓨터 하나를 반도체 하나로 담아내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어려운 프로젝트였어요. 꿈이라고 보이던 세상이 이제 정말 현실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하나의 칩으로 만들면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가격도 물론 싸지겠지만 성능은 훨씬 좋아집니다. 애플은 정말 대단한 회사인 것 같아요. 이런 기조는 AMD도 할 것이고요. 인텔도 따라 하겠죠. 인텔은 아마도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방법은 파운드리를 늘릴 수밖에 없겠죠. 결국 삼성에게 수혜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순서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수 있는 점은 이 블록 다이어그램이에요.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D램입니다. 보통 컴퓨터라 그러면 D램은 소켓으로 이렇게 옆에다가 갖다 꼽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D램을 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과 하이닉스에서 D램을 사다가 연결을 시켜서 하나의 패키지로 만든 것 정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그냥 하나의 로직 블록, 메모리 블록으로 해서 하나의 칩으로 그냥 구워버리겠죠. 웨이퍼상에서 그냥 하나의 칩으로 구워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속도는 더 빨라지고 전력 소비는 더 적어지고 드디어 메모리와 로직의 시너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TSMC가 삼성전자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지요.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이 또 있죠. 제가 칩 두 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왼쪽에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14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노트북에 들어가는 M1이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데가 뉴럴 엔진입니다. AI가 살 수 있는 집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AI 하면은 보통 시리를 떠올리시죠? 시리는 어디 살고 있나요? 지금 클라우드 위에 살고 있죠? 저희가 부를 때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뉴럴 엔진이 커지다 보면 이제는 시리가 우리 손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자동차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우리 주변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시리가 살 수 있는 집의 성능이 점점 발전한다는 거예요. CPU가 GPU 대비 한 GPU는 3배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여준다고 하고요. NPU는 한 20배 정도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물론 애플리케이션마다 다르겠지만
대단한 성능의 발전이에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우리 주변의 기기들이 연결되어 있는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사라질 겁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의 킬러 스페이스로 제가 지금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는 이 강당, 이 건물, 그리고 제가 이동하고 있는 차량,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인공지능과 함께 연결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초연결 시대라고 하는 것이지요. 반도체 시장은 보통 인구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70억 명이 살고 있으면 가장 잘 사는 10억 명이 1년에 한 150불 정도 쓴다고 해요. 중위 한 20억 명이 한 75불 정도 씁니다. 그러면 3천억 불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늘고 우리 인류가 더 잘 살게 되면 반도체 시장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즘은 이 공식이 좀 깨지고 있어요. 저만 해도 여러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저만 해도 여러 개의 디바이스들이 있어요. 이 여러 개의 아이덴티티와 디바이스들이 서로 상호 교환을 하면서 데이터를 작용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 증가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거기에 상응하는 엄청난 양의 컴퓨팅 파워와 또 스토리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죠. TSMC가 지금 잡고 있는 파운드리 시장을 삼성전자가 기존의 고객을 빼앗아 오겠다라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고객과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신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텔, AMD, 엔비디아 각각 큰 M&A를 하고 있는데요. 방식은 약간씩 다릅니다. FPGA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ARM 같은 그런 플랫폼을 활용하려는 엔비디아도 있고요. 이 중에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것은 엔비디아와 ARM의 결합인데요. 마치 엔비디아가 ARM의 전성비를 무기로 우리의 일상으로 다가온다면 데이터 시대, 앞으로 데이터 시대의 엔비디아는 지난 모바일 시대의 퀄컴과 같은 존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삼성은 언제부터 두각을 낼 수 있을까요? SOC보다는 아무래도 파운드리가 성장이 빠르겠죠. 지금 삼성은 한 14나노 때부터 본격적으로 파운드리를 시작을 했는데요. 모바일 중심이었어요. 이제 엔비디아가 들어오고 하면서 컴퓨팅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이제 곧 인텔도 들어오겠지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삼성은 항상 승부를 걸어요. 핀팻 기술이 이제 한 2022년, 2023년 정도 되면 GAA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삼성은 승부를 걸고 있어요. 항상 그래 왔어요. 디램에서도 일본의 트렌치에서 스택으로 변할 때 우리는 승부를 걸었고요. 낸드에서도 2D에서 3D로 갈 때 승부를 걸었죠. 지금 TSMC는 핀팻은 3나노까지는 충분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먼저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 떠올라요. 삼성이 2D에서 3D로 갈 때 도시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2D로도 충분한데 3D로 무조건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가려 하느냐. 삼성이 얘기를 했죠. 이왕 갈 거라면 먼저 가겠다. 대성공이었고요. 아마도 이런 맥락에서 2022년, 2023년 정도에 또 한 번의 역전의 드라마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반도체를 설명을 드리는데 한국에게는 반도체 역전의 DNA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 아니죠? 항상 위기는 있다도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애널리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픈 손가락이 우리는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텃밭 메모리에서 중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중국이 메모리에 들어올 때 이 그림 하나를 걸어놨어요. 잘 한번 보세요. 삼성이 보이는데 다른 업체가 보이질 않습니다. 다른 업체를 지워놓고 중국 업체를 써놨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도 요즘에 대형 M&A를 하면서 방어전을 펼치고 있죠. 한국은 아마도 중국의 메모리를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이 메모리를 시작할 때도 일본은 한국이 성공하지 못할 5가지 이유를 들었었죠. 중국은 큰 시장이 있어요. 시장이 있다라는 말은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중국이 빨리 따라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 그 그림을 걸었을 때는 한 5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는 한 1년, 2년 차이가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중국이 반도체를 만들면 그냥 싼 것처럼 만들어서 시장에다가 널어놓고 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64단은 화웨이에 들어가고 있고요. 당장 이번 달부터 나올 수 있는 128단은 샤오미, 알리바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놀라지 마세요. 애플도 중국에 1년에 2번씩 찾아와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성능이 되면 사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직도 먼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미중 분쟁 때문에 중국 반도체 굴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너무 긴 얘기만 해드렸으니까 짧은 얘기도 하나 해드리면 내년도 슈퍼사이클 얘기가 많잖아요. 내년 메모리 업황은 올해보다는 반드시 좋을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확률이 100%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슈퍼사이클로 갈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듯이 엔터프라이즈나 클라우드의 소비 성장이 그다지 세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올해가 좋았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거를 보고 그대로 앉아 있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데이터 시대의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한국 업체들이 내년도에는 대대적인 투자에 나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직부터 인프라, 디램, 낸드 가릴 것 없이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평택단지를 제가 처음 봤을 때 그냥 맨 땅이었고 이게 언제 다 채워질까 생각했는데 벌써 2기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요. 내후년이면 3기가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지난 10년간 반도체의 성장은 눈부셨고요. 또 앞으로 10년간 애플 실리콘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효과, 그리고 엔비디아의 초연결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 이런 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지만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제조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삼성의 역할도 충분히 기대가 됩니다. TSMC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말도 안 되는 일을 만들어냈다면 앞으로의 10년 우리에게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민성 애널리스트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복장 어떠십니까? 약간 목폴라티에 전체적인 외모나 이런 분위기에서 풍기는 게 스티브 잡스 같은 느낌 좀 나십니까? 저희 황민성 애널리스트는 꼭 이렇게 외모에서만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게 아니고요. 1994년부터 삼성전자에서 실제 근무를 하셨고 아까 전에 강의 시간에도 잠깐 나왔지만 SOC 벌써 한참 전인데 그때부터 삼성은 SOC를 연구를 했었었네요. 90년대 후반에 SOC를 연구를 하는 분야에 직접 기획 업무를 담당을 하셨었고 2000년부터
이제 외국계 증권사, 크레딧 스위스를 비롯한 외국계 증권사에서 약 20여 년간 지금 애널리스트를 역임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정말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질문들이 계속 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일단 첫 번째 질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질문 좀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닉네임이 여왕개미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요즘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알고 계시죠? 네. 네, 여왕개미 정도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보유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서 네, 네. 말씀을 정말 잘해주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최근 이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의 176단 3D 낸드 뉴스가 있었는데 네. 삼성은 그런 게 없다. 왜 그런가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가 D램뿐만 아니라 낸드 부분에서도 타 경쟁사와의 격차를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은 앞서가고 있다라고 평가가 네. 됐었는데 네. 이번에 마이크론의 이 기습적인 176단 발표, 뭐 제가 듣기로는 이게 더블 스택이냐 싱글 스택이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네. 뭐 꼭 176단 더블 스택보다는 오히려 128단 싱글 스택이 더 성능이 좋다더라. 네. 뭐 이제 이런 네. 얘기도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네. 그래도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 이런 식의 발표는 네. 약간은 충격적으로 다가왔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기습적인 질문입니다. 네. 마이크론의 176단 발표는 저도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개발을 했다라는 게 아니고 판매를 했다라는 거였기 때문에였고요. 판매를 하려면 솔루션까지 개발을 다 완료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이크론이 그걸 발표할 때 또 하나를 발표했어요. 무엇이었냐면 여태까지 마이크론은 한 공정 세대를 넘어가는 그 시간을 1년으로 단축을 해왔습니다. 삼성은 1.5년 정도, 인더스트리는 대부분 다 1.5년을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투자한 거를 회수해야 되는 기간이 네. 필요하기 때문인데 마이크론은 그렇게 해서는 삼성을 잡을 수 없다. 그래서 양산력이나 자금력은 어차피 떨어지니까 기술로서 쫓아가 보자. 이래서 이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되니 네. 이제는 우리도 1.5년으로 돌아가자라고 동시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빨리는 갔지만 실제로 그게 정답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네. 판명이 난 거죠. 실제로 이제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3D 낸드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빨리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양산력도 있어야 되고 또 솔루션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결국 그게 나오는 게 마진인데요. 네. 마이크론 마진이 3%입니다. 삼성 마진이 20%고요. 그래서 아직 그렇게 충격을 받으실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어느 정도의 기술을 빨리 발표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그쪽 부분을 얼마나 상용화를 빨리 시킬 수 있고 원가의 절감 또 수율을 갖다가 증대를 시키면서 영업이익을 맥시마이즈 한마디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역량도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뭐 전기차 부분에서의 가장 뭐 핫 이슈는 이 전고체 배터리 과연 이것을 누가 먼저 개발을 하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이 전고체 배터리를 바로 얼마 전에 이 도요타 자동차가 개발을 했다라고 지난주에 선언을 하면서 상당히 시장에 뭐 좀 큰 충격을 줬었는데 사실 전고체 배터리는 벌써 몇 년 전 다이슨에서 전기차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얘기를 했었다가 지나고 나서 보면 이 부분을 개발만 했지 상용화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전기차 시장에서 조기 철수를 했었던 그런 경험도 있어서 맞습니다. 이 기술력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실제의 제품에 적용이 될 수 있느냐 그런 가능성도 체크해서 보시는 게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질문 아마 인텔에 큰 관심을 가지신 분이 아니신가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인텔 인사이드 님이 질문을 오셨습니다. 네. 아까 전에 저희 황민성 애널리스트께서 네. 말씀을 하셨던 뭐 AMD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네, 막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다 보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인텔이 그동안 X86이라고 하는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네. 뭐 서버 시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 반도체 제국을 완성을 하고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애플의 M1 칩부터 시작을 해서 인텔의 영역을 빼앗는 거 아니냐. 네. 뭐 이제 이런 식이기 때문에 네. 어제도 막상 보면 또 인텔의 주가가 7%가량 급락을 했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인텔이
뭐 향후의 전망은 어떤지 네, 서버드 네, 준치라고 네, 예전에 반도체 제국을 이끌던 회사였는데 네, 뭔가 반등의 계기가 있는 건지 한번 네, 궁금합니다. 네. 제가 반도체 쪽에 몸을 담은 지 뭐 좀 기간이 오래됐지요. 네, 네, 이제 그 동안에 인텔은 정말 리스펙트의 대상이었고요. 지금 인텔이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 좀 안타깝기까지 한 상황인데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 벌어지고 있는 사업적인 상황하고 앞으로의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좀 무너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인텔은 여전히 IDM이에요. 그러니까 개발과 제조를 같이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제조 부분에서 많이 성능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TSMC한테 파운드리를 맡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느 정도 자체적인 개발력이 올라오고 공정 기술력이 다시 올라올 때까지는 인텔은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적에서 조금 미스하는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나갈 방향인데 인텔이 5년 전에 알테라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생각하는 그림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AI는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그거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조금 더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인텔이 FPGA를 잘하는 알테라를 이제 인수를 했고 하고 있는데 요즘에 AMD도 자일링스를 이제 맞습니다. 인수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엔드 게임은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아마 한 10년 정도 있다가 결론이 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그 와중에 결국은 누가 좋은 리소스를 많이 이제 가져가면서 경쟁을 하느냐 이 게임이 될 텐데 거기서 인텔에게 좋은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그 분 아이디가 닉네임이 인텔 인사이드. 네, 그러시네요, 네, 보니까. 인텔 인사이드. 아마 네네네. 인텔 분이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여기서 저희가 기업을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하니까 인텔은 요즘 주가를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된 거 아니냐. 그래도 썩어도 준치인데 인텔을 사면은 그래도 좀 먹지 않을까? 엔비디아하고 AMD는 너무 많이 올랐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의견에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은 포스트 코로나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훨씬 빨리 진행이 된다라는 네. 얘기예요. 그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인텔의 내부적인 문제가 너무 심합니다. 위너를 사세요. 루저를 사지 마시고 싼 루저보다는 비싼 위너를 사세요. 그게 제도권 애널리스트 너무 이렇게 직접적으로 네,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아, 네, 네, 그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제도권 애널리스트 분분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저기 또 좀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요. 요번에 아무래도 그 인텔에서 최근에 사업세가 자꾸 좀 쪼그라들다 보니까 네, 이 낸드 부분을 네, 이번에 하이닉스에 매각을 했다. 근데 또 하이닉스에 매각을 할 때 그 옵테인이라는 부분은 또 킵을 하고 네, 옵테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낸드와 디램의 그 중간 네, 하이브리드적인 성격을 맞습니다. 갖고 있는 칩인데 이쪽의 프로젝트는 내비두고 다른 쪽 낸드 부분만 넘기다 보니까 인텔이 과연 낸드 부분에서 철수한 게 맞느냐 아니면은 낸드 시장보다는 그 하이브리드한 칩 옵테인을 갖다 더 키우려는 생각이냐 약간 왈가왈부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또 한 가지는 하이닉스는 어쨌든 낸드를 샀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다 보면 하이닉스의 전망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옵테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크로스 포인트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반대체를 같이 이제 만드는 SSD를 말을 하는 건데요. 어, 엄밀하게 따지면 그게 인텔이 못 판 건지 팔고 싶었는데 못 팔은 건지 아니면 하이닉스가 사고 싶었는데 못 산 건지는 아무도 몰라요. 대신에 옵테인이 지금 현재 상황은 시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옵테인은 말씀하신 대로 디램과 낸드의 중간 정도예요. 이 중간 정도라는 말은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이 중간 정도가 성능을 발휘할 정도의 시장이 되면 성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 D램과 낸드가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생산성 혁신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옵테인은 가격이 덜 떨어져요. 이 공정 혁신이 잘 안 일어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설 자리가 지금 애매한 거예요. 그렇게 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옵테인은 1년에 만약에 하이닉스가 옵테인을 사왔다면 1년에 한 1조씩은 그냥 적자가 나버릴 거예요. 그래서 옵테인은 아마 기술적으로 조금 더 변모를 하고 생산적인 개혁이 좀 있어야 인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이닉스는 뭐 시장에서는 그런 논란이 많습니다. 뭐 비싸게 사왔다. 근데 저는 뭐 비싸게 사왔건 싸게 사왔건 잘 샀다. 할 일을 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듯이 하이닉스의 낸드는 거의 꼴등입니다. 네. 중국은 아마 한 3년 있으면 하이닉스만큼 성장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낸드 시장은 디램 시장과 달리 계층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이닉스가 하고 있던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 밑바닥이라면 인텔은 가장 고부가 가치를 하고 있었어요. 이거 두 개를 결합을 시켜서 제품의 믹스를 바꾸고 수익성을 개선하자라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아마 한 3년 정도 아주 나쁜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하면 하이닉스는 투자한 금액을 제대로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돌직구적인 말씀을 한번 하셨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뭐 제가 이게 질문을 다 못 봐서 뭐 분명히 질문이 좀 나왔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다, 삼성전자다. 둘 중에 하나만 제도권 애널리스트니까 약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의 그 질문들 좀 많이 좀 올라오고 계시는데요. 보니까 이 해외 주식을 정말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 봐요. 뭐 심지어는 테슬라가 뭐 외국 주식이냐라는 그 물음도 있으셨었고요. 또 TSMC를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식의 질문도 제가 좀 본 것 같은데요. 이 TSMC는 대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거든요. 삼성증권에서는 TSMC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 많은 증권사들이 다 가능한 건 아닌데 이 삼성증권에서는 워낙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TSMC 주식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삼성전자에서는 매매가 가능하다. 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반도체가 워낙 좀 핫하다 보니까 한 5분 정도를 좀 더 지나서 Q&A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이 다음 시간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테슬라 이제 700슬라 어젯밤에 다시 한번 5% 6% 급등해서 700슬라까지 올라갔고요. 뭐 니오, 샤오퐁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또 현대차까지 기아차까지도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2부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니까요. 잠깐 휴식 시간을 가지시지만 금방 저 이문영 팀장님의 얘기를 한번 들으시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해 주신 저희 스티브 잡스 황민성 이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